안녕하십니까. 3.3 캠퍼스에서 펀트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있는 플루토입니다. 오늘도 주식 기초 용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센티멘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용어인데 그냥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셔도 돼요. 아니 주식쟁이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지? 있어 보이려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전공책이나 외신에서 이런 단어를 쓰니까 당연히 영어 베이스고 그래서 익숙해져 버린 거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비관은 마이너스고 낙관은 플러스라 치면은 그래서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뭐 이런 거를 감정이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센티멘트란 단어로 그냥 퉁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분위기 그리고 위험 선호도를 뜻하는 거기도 합니다. 영어를 왜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 외신 많이 봐서 그런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80년대생까지는 빨간 기본 영어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영문법 배울 때 뭐 정관사, 부정사 뭐 이런 거 보고 한국어로 안 와닿아서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을 건데 그게 다 일본 문법을 그대로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무관리 이론 같은 거는 미국 책을 번역했으니까 그게 잔재가 남아있겠죠? 그런 겁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같은 거는 펀더멘탈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게 얘는 T고 얘 센티멘트는 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같은 거는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는데 라는 게 숫자로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센티멘트는 이제 그 기대하고 아니면 비관하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모든 걸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F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T만 있는 게 아니라 F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AI 관련주의 센티멘트가 강해지면서 실적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있다. 얘는 T겠죠? 실적 개선의 속도는 숫자로 찍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센티멘트가 강해진다는 거는 AI가 미래에 돈을 더 잘 벌 거야. 야, 더 잘 되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낙관론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적 개선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더 빨리 상승하는 거죠. 이게 F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티가 강해져서 그렇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의 센티멘트가 약해진 이유는 클로드의 등장 때문이다 라고 합시다. F들이 이제 야 클로드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게임 뭐 그런 거 말고도 유틸리티 이를테면 뭐 아레아 한글이나 알집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들 보고 야 그 게임 그거 회사들 이거 되겠어? 그냥 클로드에 게임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줄 건데 게임에서 왜 필요해? 다 망할 거야 라고 F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 아무튼 F들이 그렇게 말한대. 그러면은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센티멘트가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냐 F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실전, 코스닥에서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서 바이오 섹터 비중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트가 약해질 경우 비관론이라는 거겠죠. 코스닥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다른 섹터로 온기가 순환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센티멘트가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안 좋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진다고 전제를 하면은 코스닥 지수에 바이오 말고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도 있으니까 그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바이오 안 좋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센티멘트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프레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그냥 두 개의 무언가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채권 뭐 이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싼 거를 판단하거나 산업에 따라서 화학이나 철강 같은 거는 원재료랑 판매 가격의 차이가 수익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랑 기름 가지고 정제해서 파는 휘발유 이런 거는 마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라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 빼기 원유 가격 이거 차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거 보면 되죠. 이게 스프레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금리,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것도 긴 금리, 그 다음에 짧은 금리, 뭐 1년쯤 되겠죠? 이런 게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두 개의 무언가의 차이라고 하니까 스프레드인데 조금 더 일상적인 비유,
무파마랑 쇠고기면 이야기해 봅시다. 무파마는 프리미엄 라면이고 쇠고기면 뭔가 싼 라면이잖아요. 이거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냐 보면은 라면이 고급화되는 게 고급 라면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싼 거는 가격을 못 올린다. 이런 거 스프레드, 무파마랑 이제 쇠고기면 스프레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 개의 차이를 그냥 스프레드로 말하는 거예요. 응용.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 하이힐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쓰면 하이, 높은 거고, 일드, 수익이거든요. 고수익 채권이래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이힐드를 즉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 뭔가 위험한 채권이겠죠. 국채같이 되게 안정적인 정부가 보증해주는 그런 채권이 아니라 중소기업 채권 이런 것들을 하이힐드라고 퉁치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 채권, 뭐 작은 회사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얘들이 좀 더 많이 드릴 테니 채권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있겠지. 뭔가 있다는 거는 조금 위험 요소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낮게 금리를 줘도 돈을 못 빌리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데 이자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작은 회사들이 돈을 빌릴 때 그 금리를 더 높이 줘야 한다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망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시중에 많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에틸렌 납사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있다. 제가 화학 보면은 많이 하는 건데, 납사라는 게 그 기름을 정제해가지고 나프타라고도 하는데, 휘발유랑 뭐 경유, 등유 이런 거 만들고 뭐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에틸렌이라는 걸 만드는데 원재료잖아요, 납사가. 제품의 가격 빼기 원가인 거니까 이것 차이가 수익성이 되겠죠. 그러면 에틸렌 납사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에틸렌이라는 제품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전. 납사 조달 문제가 아무튼 존재하나 에틸렌 공급이 30% 감소해서 석유화학의 마진 스프레드가 크게 개선됐다. 이게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에틸렌 공급이 줄어들어가지고 에틸렌을 파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납사가 조달하기 힘든데 그렇다면 이것도 올라갔겠죠? 그럼 둘 다 올랐대. 근데 마진 스프레드 개선이 되었다는 거는 둘 다 오른 건 맞는데 얘는 더 많이 올랐고 얘가 조금 올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니까. 그래서 전쟁 종료 어쩌고 저쩌고 6개월 이상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 좋다. 근데 제품이 더 많이 올랐지 원가는 덜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스프레드가 올랐다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때문에 화학 관심 없지만은 조용히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품 가격 빼기 원가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스프레드 개선이란 단어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랑 뭘 비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 개선이면은 제품 가격이랑 원가를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올랐어요? 를 따지는 거니까 이 경우는 그 스프레드 개선이 수익성 개선이 맞거든요.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높은 위험의 채권 빼기 안전한 채권, 그러니까 국채겠죠. 이거니까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위험한 채권이 더 위험해졌다 이런 거니까 뭔가 경제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악화고 빠지는 게 개선이에요. 이 경우는 개선이라는 게 좋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의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거, 스프레드가 오르는 게 나쁜 거인 경우가 있을 거고 빠지는 게 개선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지표의 차이인데 경우에 따라서 오르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게 개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 개인 투자자는 그럼 장단기 금리 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직관적인 거는 은행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하는 일이 돈을 예금을 받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라고 해봐야 뭐 한 달마다 주거나 아니면은 뭐 1년 만기 적금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랑 상관이 있는데 빌려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런 거는 만기 막 30년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대출 이런 것도 뭐 만기 10년짜리 있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길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대출의 수익성이고 단기 금리가 예금, 자금을 조달하는 원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높아지면 일단은 은행의 수익성에 일단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대체로 장단기 금리 차가 높아지면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아니 그 돈 빌려서 뭔가 할 게 있다는 소리잖아. 기업을 차리든 투자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금리를 더 받아도 되겠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높아지는 거는 보통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베어 스티프닝이냐 뭐 불 스티프닝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프레드 해석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가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쉬운 용어예요. 한자로 쓰니까 어렵지. 소위 말해서 N빵입니다. 지수를 만들 때 그 동일가중 말고 시가총액 가중이니 가격 가중이니 방법론이 되게 많은데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모든 종목을 그 속된 말로 N빵 하는 건데 그 코스피 200을 동일가중으로 구성한다는 말은 여기 200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200분의 1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입니다. 뭐냐면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제 비중이 큰 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0조고 뭐 NC소프트가 3조라고 치면 비중을 1000대 3의 비례식을 세워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뭐 삼성전자가 뭐 지수를 왜곡하느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시가총액이라서 들어가는 문제고요. 동일가중은 큰 회사 하나가 영향력이 되게 적습니다. N빵이니까. 좀 더 들어가면은 다우 지수는 가격가중 지수입니다. 뭐냐면은 한 주당 그 삼성전자가 20만 원이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니까 20만 원대에 100만 원의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다우 지수라는 게 뭐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생겼는데 그 당시에 엑셀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손으로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시대적 유물이고 그 역사와 전통 이외에 장점이 사실상 없고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가중을 제일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동일가중을 많이 쓰는데 동일가중은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매매를 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초대형주가 그 지수를 왜곡한다는 말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빼면 얼마야 뭐 이런 거를 엄청 정교하게 계산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동일가중 지수가 몇 프로 올랐냐를 보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공평하게 n분의 1, 200분의 1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고 대형주 하나가 그렇게 왜곡도 안 시킵니다. 자, 실전 동일가중 지수와 S&P 500의 연초 대비 성과를 그려보았음이라고 하는데 S&P 500이라는 게 그 500개 회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메타니 테슬라니 이런 초대형주들의 비중이 한 30% 되거든요. 사실상 얘네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겠죠. 근데 얘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소외돼서 지수가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한 경우 있겠죠. 근데 이거를 빼고 계산하는 건 너무 노가다고 그냥 간편하게 동일가중 지수랑 비교해버리면 됩니다. S&P 500 외에도 동일가중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고르게 올랐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순환매가 돈다. 왜냐하면은 큰 회사 말고도 작은 회사들도 고루고루 올랐으니까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당연히 500분의 1로 N빵을 해서 똑같이 비중을 투자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동일가중이라고 하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계좌를 관리할 때 동일가중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직관적이고 웬만한 매매 방법론 어려운 거를 동일가중이 웬만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되게 무지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일가중이 생각보다 괜찮은 매매 방법이에요. 월급날마다 그 오른 거는 예를 들어서 5%씩
뭐 20종목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오른 거는 뭐 7%가 되어 있을 거고 빠진 거는 3%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동일 가중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야겠네? 맞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른 거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빠진 거는 사게 됩니다. 저가에. 그렇기 때문에 월급날마다 동일 가중으로 맞추는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되게 직관적이면서 웬만한 복잡한 이제 매매 방법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동일 가중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주식 지금 할 때요 아니에요도 그냥 주식 70%뭐 채권 30%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주식 50% 채권 50%로 그냥 동일 가중으로 맞춰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땐 채권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살 테고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이 계속 할 테고 그래서 동일 가중이 간단한데 일반인들에게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주식과 채권을 동일 가중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식은 500만 원이고 채권은 500이겠죠. 이거를 매달 월급날마다 50%대 50%로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안에서도 5종목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N빵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5개 넣어버리고 올라가지고 120만 원이 된 게 있으면은 500에서 5분의 1을 넘었는 거니까 넘은 거는 20만 원치를 익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빠져서 80만 원이 됐겠죠? 이거를 20만 원치 삽니다. 그렇게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이게 동일 가중 매매법이고 둘 중에 주식 채권을 먼저 맞추고 나서 다음으로 세부 강론으로 넘어가서 종목별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동일 가중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도.